자, 먼저 이 논증의 몇 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거기 300 65쪽을 펴시고요. 그래서 논거라고 써 있는 논거, 논증이라고 써 있는 항목을 보시고, 일단 이 논증의 방법, 여기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연역법, 귀납법, 그리고 변증법이 있다. 그러니까 독해에서 이론이라고 하면 설명의 방법과 이 논증의 방법. 자, 논증은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연역과 귀납과 변증법이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 주장을 펴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는데, 그 주장을 명제라 하고 그 근거를 논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논거를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째, 연역법은 즉 주장은 구체적인데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그 근거가 일반적인 전제를 근거로 할 때, 문제는 이 전제가 위치상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앞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 위치에는 상관없이 일단 주장과 근거를 나누었을 때 그 근거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제를 담아서 구체적인 결론을 드러내면 연역. 그리고 귀납은 이와 반대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즉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사례나 통계 등 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면 이를 귀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증법은 절충적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절충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래서 그 근거에 서로 상반된 의견, 서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거기서 절충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를 변증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은 근거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반된 논의를 살펴보고 거기서 절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변증법을 정반합의 원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설득의 글에서는 이 방법의 차이를 묻는 게 유일하게 이론이라면 이론이죠. 그런데 이건 시험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설득의 글 역시 앞에서 설명의 글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글을 읽고 논지, 주제를 찾는 건데, 문제는 그 주제가 설명의 글과는 달리 의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의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2017년도 마지막 강의고 또 이번 달에 마지막 강의야. 선생님이 어느 학원을 가서 강의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강의까지 앉아 있으면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합격에 한 걸음 들이민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공무원 수험 공부는 보다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진득하니 자기의 합격을 믿고 진득하니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합격해요. 그동안 선생님이 사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원 출신이죠. 쉬운 넘은 아저씨가 합격했을 때도 1년 반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셨어요. 그분은 아무리 그분이 똑똑했다 하더라도
20년 이상을 책을 놓고 지내던 분이에요. 그래도 1년여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또 우리 갓 19 먹은 애가 20살 들어서 얼마 전까지도 공부하던, 맨 앞에 공부하던 친구 합격했죠. 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거든. 그래서 뭐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건 대입처럼 정말 지문 자체가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이 나오고, 문제도 전문가들이 한 달 동안 숙박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럴 때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야. 나오는 문제의 거의 다가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고 대신 얼마나 숙달되느냐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서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만 스님들하고 그냥 재밌게 설렁설렁, 대신 쉬지 않고 하루라도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진행하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무슨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지만, 다른 친구가 나보다 다른 면에서 우월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진드건히 공부하면,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한 경우는 딱 두 가지지.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아니면 집에 내가 꼭 있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진드건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갑자기 막 번뜩이는 이런 생각이,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은 이제 내년 시험이 3, 4, 5, 6 한 달씩 앞당겨졌기 때문에 지금 몹시 촉박해졌어요. 그러지만 이럴수록 평삼심 잃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시고, 2018년도에도 지금까지 요 시간까지 이렇게 진드건히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합격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내년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몇 달 먼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운빨이야. 그건 운빨. 그러니까 그 운을 자꾸만 욕심을 내면은 중심이 흐트러져. 그러기보다는 에휴, 때가 되면 합격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왜냐면 정말 경제적으로 다급하지 않다면 제발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당장 정말 차비도 없고 힘들면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누구의 도움이든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집에 좀 잘하는 것보다는 진드건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논증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은 역시 일반적인 독해의 또 방법으로 중심 내용을 묻는 겁니다. 대신 이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설명의 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죠. 왜냐하면 설명의 글은 거의 100%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문단 맨 앞에 중심 화제가 딱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말하는 글은 그게 명료하게 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첫 문단에서 어떻게든 찾아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거기 364쪽에 예문을 봅니다. 먼저 첫 단락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적 중에는, 찾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적 중에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불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서적의 양은 실로 막대한 바가 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날 인류는 그 책이, 서적이, 양이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첫 단락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논증적인 글은 첫 단락에는 넓은 범위의 글의 화제만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글은 일단 서적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서적의 양이 많다 하는 걸로 먼저 우리 독자들의 즉 관심을 끄는 거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하는 구체적인 의견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그죠? 대신 서적의 양이 많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글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러면 책의 양이 많다는 걸 질문했을 리는 없잖아. 그치? 야, 요즘 서적이 옛날에 비해 많니? 많어. 이걸 글로 썼을 리는 없잖아. 왜냐면 뭔가 그 글 속에는 남들과 다른 생각 또는 새로운 의견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서적의 양이 많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닐 거야. 그러면 서적의 양이 많다는 걸 가지고 무엇을 논하고 싶은가? 이걸 찾아내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달락은 서적의 양이 많다라는 걸 얘기했고, 이걸 이제 전제라는 것은 바로 어떤 주장을 펴기 전에 미리 인정하는 것,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달락은 전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달락의 핵심은 뭐야? 서적의 양은 매우 많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들어주기 위해 근거로서 오거선이 한우충동이라는 한자성어를 썼죠. 그러므로 또 우리 시험에서는 오거선화 한우충동은 어떤 의미로 들어있는가 또는 빈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뭔가 물을 수 있지. 오거선화 한우충동 모두 뭘 가리키는 거야? 서적의 양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서적은 많다라는 걸 얘기했어. 자, 다음을 이제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책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자, 조금 전에 가달락에서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책이 서적이 막대하다고 했는데 반면에 나달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한정했지?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책에 관심이 적다. 뭐예요? 문제를 제기했죠. 그죠? 뭘 제기했냐면 너무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달락에서는 우리가 너무 독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책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는 이 의견의 근거로서 뒤에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이란 악마의 위력 때문일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교과서에 파고들지만 우리 시험에 한번 이게 교과서 지문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를 빈칸으로 두고 빈칸에 적절한 관용어를 물었죠. 울며 겨자 먹기는 무슨 뜻? 억지로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시험이라는 악마의 위력 때문에 책을 읽었다는 얘기니까 억지로 책을 읽었다는 것이 문제란 얘기야. 즉 책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보더라도 뭐야? 자신의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책을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교과서에 파고들지만 일단 졸업이란 영예의 관문을 돌파한다면 대개 책과는 이련이 멀어지는 것 같다. 여기까지 이 글은 나달락은 우리나라의 독서 실태를 고발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독서 실태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는 뭐야?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아닌 외부적인 동기, 즉 시험 때문에만 책을 읽어왔다는 거지.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서 현실을 비판한 이유는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겠죠. 이게 설명의 글이 아닌 이상 의견을 말하는 글이니까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그 문제점의 해결책이 곧 이 문단의 주제겠지. 그러면 방금 나달락은
우리가 독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외부적 동기에서만 읽지 내부적인 내적 동기에서는 읽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해결책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럼 해결책은 뭐겠어요? 책을 어떻게든 읽어야겠다는 거죠. 책을 읽어야 될 그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에서의 목표겠죠. 자, 예문 봤더니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 가시가 돋친다. 자, 이 안중근 의사인가요? 이를 부독서면 부중생 형극이라. 즉 가시가 돈다는 말을 했어요. 이 형극이라는 말이 곧 가시를 말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우리 사람한테도 가시 돋친 말 이런 말 하죠? 이건 인격적으로 덜 떨어진 말을 한다는 거거든. 따라서 이 예문은, 이 인용문은 어떤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인격 수양의 독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인격 수양으로서의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문제만이 그치는 게 아니라 생존 경쟁이 극심한 마당에서는 하루만큼 낙오가 되어 열패자의 고배와 비운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뭘 얘기한 거야? 이런 윤리적인 독서만이 아니라 인격 수양으로서의 독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독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의 경험을 맛보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문제 제기 속에 사실은 해결책에 고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독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즉 완성되지 못하고 실제로 생존 경쟁에서도 낙오하게 된다. 그래서 독서의 윤리적 필요성과 실용적 필요성을 함께 얘기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글의 주제는 그러면 설명문의 주제를 찾을 때와는 달리 이런 의견을 말하는 글의 주제는 글 속에 핵심적인 말 플러스 여러분들의 요약이 필요해. 그래서 독서 서적의 필요성이라는 요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은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에 관심이 적다는 게 의견이 아니라 그게 왜 문제냐 하고 문제를 제기한 거고 결국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서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죠. 다음 단락. 따라서 여기까지 가와 나는 하나의 글로서 이 두 개의 문단을 주고 이 글에서의 궁극적인 결말은 또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 독서의 필요성, 서적의 필요성을, 독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문의 주제를 찾을 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그렇죠? 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별개의 단락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주제를 찾아봐. 근래 우리 사회에는 법규나 규범을 가벼이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치 하려는 풍조가 있다. 뭐 한 거야? 우리 사회에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법규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어. 그리고 뒤에 표준어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표준어는 바로 그 규범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글은 표준어라는 것이 규범이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얘기는 표준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거지. 그러면 주제도 뭐가 되겠어? 표준어를 지켜야 한다가 주제가 되겠지. 자, 이렇게 설득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역시 문제점을 찾아내는 순간 그 주제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는 내가 찾아낸 그 주제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거지. 표준어쯤이야 하고 경시하는 풍조도, 경시라는 얘기는 가볍게 보다, 가볍게 여기다, 그 표준어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려는 예다. 표준어가 권위를 잃은 사회는 결코 질서 있는 사회일 수 없다. 구심점이 될 만한 규범이 있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사회라야 질서 있는 사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설득의 글은 설명의 글과는 달리 마지막에 항상 그러므로 따라서 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그러므로와 따라서가 나오는 그 뒷부분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설득의 글을 읽을 때는 문단 앞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은 그러므로 뒤를 가서 읽으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득의 글은 앞뒤가 중요하지. 설명과는 다르지? 설득은 앞뒤가 중요하지. 그러므로 뒤를 봅시다. 그러므로 뜻이 있는 국민이라면 표준어라는 언어 규범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일이 곧 우리 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드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준어를 지키자라는 걸 먼저 인식하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표준어를 올바로 익혀 정하여 놓은 규범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표준어를 지켜라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인 거죠.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 번 읽고 내용이 파악됩니다. 내가 먼저 예상하지 않고 글을 읽으면 점점 앞에 읽은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설득의 글도 문단의 맨 처음에서 무엇을 문제 제기했는지 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쓰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결국 이 글에 그것이 요지요 또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글은 표준어를 지키자라는 얘기니까 설명이 아닌 설득의 글이다. 자, 그럼 질문. 방금 읽은 다단락은 이 논증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쓴 겁니까? 자, 주장이 뭐였어요? 표준어를 지켜야 한다. 근거가 뭐였어요? 우리는 규범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질서가 잡힌다. 그런데 표준어는 규범이다. 그러므로 표준어를 지켜야 한다. 뭐예요? 연역법이죠. 즉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 그 다음 보다 구체적인 표준어를 지키자. 연역법이죠. 됐어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서 가단락을 보면요. 우리 결애가 쓰는 말은 우리 결애의 생애상을 담은 그릇이요. 우리 결애의 공통적인 정신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말은 결애의 어리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 글은 무엇을 화자로 삼은 거야? 말을. 우리 결애가 쓰는 말. 바꿔 말하면 자국어, 모국어를 화자로 삼은 거야. 그리고 그 말은 결애의 어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짐작이 돼? 그러므로 우리 말을 지키자거나
우리말이 결의의 원동력이므로 우리말을 아끼자라거나 이런 얘기라고 짐작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말의 인식은 자기를 깨치는, 곧 자각하는 일인 동시에 민족을 깨우치는 일이요, 나아가서 민족을 결합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 글은 우리 결의의 말을 지키자는 거고 우리 결의의 말을 아끼자는 거지. 이와 같은 사실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도, 그러면 이 두 번째 문단은 오로지 앞에서 제기한 우리 결의의 말을 지키자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소시르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걸 무슨 논거라고 한다? 소견 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 논거를 들어 우리 결의의 말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단락을 보면 좀 전에 가는 우리 말을 화제로 삼아서 우리 말은 결의의 얼이 담겨 있고 그러므로 우리 말을 인식하자, 우리 말을 지켜가자 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로 소시르의 말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았어요.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이에요? 일단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 건 아니니까 변증법은 아닌 거고, 그러면 연역이냐 귀납이냐, 뭐다? 근거에 소시르의 말을 인용했으니까 뭐예요? 귀납이죠. 소시르의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 결의의 말이 즉 우리 결의의 세계성을 담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말을 지켜야겠다, 우리 결의를 지키려면 우리 말을 지켜야겠다 하는 주장을 편 거죠. 따라서 소견 논거를 들었습니다. 자, 나달락은요, 우리가 계승해야 할, 계승이 이어가다라는 거야. 이어가다라는 얘기니까 이 계자에 이 앞에 이어가다라는 의미니까 부수 뭐가 나와요? 실사자가. 그죠? 그래서 계승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자, 이 글은 설명이 아닌 설득의 글이고, 그 주장은 바로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거야.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 필자가 말하는 민족의 전통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 바로 그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그 노력을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뭘 들어줬냐면 겸재, 김홍도, 정선, 겸재 정선, 또 단원 김홍도, 그리고 회원 신윤복, 이들의 그림에서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정신은 어떤 정신? 그렇지,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 창조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승해야 될 민족문화의 전통은 창조성이 있다. 그걸 뭘 들어서 근거로 삼았어? 구체적인 인물들을, 그들의 작품을 근거로 삼았죠. 이럴 때 우리는 사실 논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 거지,
사실 논거를 썼다 이런 거. 그러면 이 뒤에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면 읽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주제는 이미 처음에 나왔듯이 이 글은 민족문화에 전해 내려온 것 중 우리가 계승해야 될 건 뭐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이다. 그냥 무조건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해서 즉 그걸 계승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내려온 걸 무비판적으로 이어가는 건 뭐라고 써놓은 거야? 이 글에서 인습이라고 했지. 인습. 그래서 이 글은 인습과 전통 계승의 차이점을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민족문화의 전통을 논하자는 얘기는 인습을 지켜가자는 게 아니라 바로 창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우리 구한말에 있었던 단발령에 대한 반발, 그걸 근거로 삼아 주장을 편다면 머리를 깎지 말자는 건 그건 손가락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게 가리키는 다리거든. 그러면 단발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 강조한 거야? 바로 주체성을 강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고 하면서 신윤복이나 김홍도나 정선을 들어준 건 이 그림을 소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그건 손가락을 본 거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뭘 지향하는 거야?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것은 바로 창조성을 가진 것이다. 창조적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승해야 될 바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아래 조선시대의 화풍, 즉 그 풍경화, 풍속화라고 했죠. 그 풍속화를 대담하게 그린 것이 바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그런 사례로서 적절하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것 중에서도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걸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죠. 자, 방법은 귀납법을 썼습니다. 귀납적인 방법,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귀납적 방법으로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변증법의 예문을 보시면 오늘날까지도 사회와 개인에 대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문제에 대한 대립된 의견이 있다, 이걸 살펴봤다는 얘기는 결국 그 대립된 의견의 장단점을 보고 보다 더 절충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변증법적 추론, 변증법을 여러분들은 그 예문을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이다 라고 짐작이 되려면 반드시 글의 소재가 뭐야? 서로 반대되는, 서로 적대적인 그런 대상이 제시돼야 우리가 변증법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373쪽에 첫 단락을 보면요, 여기 이론적으로 뭐라고 써 있는 건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말고 그냥 지문만 보세요. 이 글의 주제는 하고 물으면 이 글은 설명문에 가깝죠. 왜냐면 글의 화제가 뭐야? 세시풍속이에요.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민족 연중 행사는 농업 생산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동시에 주술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뭘 다룬 거야? 세시풍속의 성격, 세시풍속의
성격을 다뤘죠. 그래서 세시풍속은 주술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는 바로 그 주술적 성격에 대한 상술, 구체화된 말이 나오겠지. 더 읽을 필요 없는 거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세시풍속의 특성을 들었고, 자,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 우리의 세시풍속과 밀접하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사만의 농경 등이 다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러한 것은 무슨 말이야? 주술적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 아래 예문에서 중심 문장을 직접 제시할 수도 있고 간접 제시할 수도 있는데, 중심 문장을 직접 제시한다는 얘기는 서술자가 그 중심되는 문장을 직접 문장으로 표현한 거죠. 그걸 직접적 진술이라고 하고, 간접적 진술은 아까 길을 잃은 내가 외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들어주고 그거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그걸 간접적 기술이라고 하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요. 직접적 진술과 간접 진술에서 예문을 보면, 지조란 것은 순이란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지금 글의 화제는 뭐야? 지조를 화제로 삼았어요. 그리고 지조가 교양인의 위를 위하여, 위의 하면 뭐야? 위엄과 의, 즉 위엄과 의를 위에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일 뿐,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먼저 그 지조의 정당을, 강도를 살피려 한다. 자, 따라서 이 글은 지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들었고, 그리고 지조의 뜻과 정의와 지조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조와 강도에 따라 살펴야겠다. 자,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적극적 친일을 한 자와 그리고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런 극과 극을 양분하는 건 좋은 글쓰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나달락에 보면 퓨즈가 등장하죠. 걸핏하면 끊어지는 퓨즈처럼. 벌써 걸핏하면 끊어지고 하던 퓨즈처럼 절대적인 것도 없지만 절대로 안 끊어지는 퓨즈도 곤란한 물건이다. 아니,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물건이다. 자, 지금 퓨즈를 글의 화제로 삼은 것 같지만 갑자기 엉뚱하게 퓨즈를 글의 화제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와 있듯이 퓨즈는 원래는 위험한데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용도를 찾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글은 나달락에서는 결국 그 퓨즈 역할을 하는 것, 이 사회에서 위험할 때 위험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인의 의지라는 것을 세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 나는 여자대학의 심포지엄에 초대받아 학생들로부터 이 어려운 시기에 지성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진지하고도 엄중한 추궁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엄밀하게 말하지 못한 걸 이 필자는 후회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퓨즈처럼 지식인은 사회의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찾은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글을 주고서는 이 글의 결론은 하고 물으면 뭐 퓨즈는 튼튼해야 한다는 등, 뭐 퓨즈는 두꺼비 퓨즈가 좋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지성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지성인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이죠. 방법은 뭘 쓴 겁니까? 바로 유추를 써서 지성인이란 퓨즈와 같은 존재다. 이 사회가 위험하면 위험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던 것도 또 우리 촛불 집회나 대통령 탄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한 지성인들이 나섰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인권에 있어서는 평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역할은 절대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조직이 움직이지 않죠. 반드시 직급이 나눠져 있는데 이 글은 그 사회적 계층 중에서도 누구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지식인.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지식인의 역할, 지식인의 사명감, 지식인의 오늘의 할 일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인의 사명감, 즉 확신, 지조를 설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인은 넓게 사회적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어떤 문제점은 굳이 살피지 않고 글을 읽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지성인을 퓨즈에다 비유한 건 꽤 참신하죠.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사회가 그렇게 험하고 어려운데 지식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사회는 더 존립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달락에서는 바로 지식인의 역할을 화제로 삼았죠. 자, 다음 글. 중심 문장이 대체로 첫 단락이라고 했지만 또 첫 문장에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 중심 문장을 확인하고 그것이 이 글의 중심이다라는 건 실제로 앞을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가를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즉 전통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통은 분명히 인습이라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습과의 차이점을 들어서 이야기를 전개했죠. 그러므로 이 글은 바로 그러나 뒤에서 얘기하는 바 문제점을 여기 문제 6번이나 7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6번이나 7번에서 그리고 이 글의 중심 문장이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은 부단히 인식과의 차이점을 인식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중심 문장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때도 우리는 주제를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설명의 글보다는 설득이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주제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뒤에 보니까 한국 문학을 고전 문학과
현대문학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처음부터 뭘 전제로 했냐면 고전문학은 현대문학과는 두 부분으로 명료하게 나눠진다는 것이 이 글에 말하고자 하는 바고, 그러면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를 자세하게 상수라는 것이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편적인 것으로 어떠한 가치 판단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 문학을 고전과 현대로 나누어 인식하는 이런 현상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로 좀 넘겨서 역시 교과서 본문으로 30페이지, 아니 383쪽을 봅니다. 자, 거기 서론하고 이 글이 어떤 글의 서론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가를 보면 가끔 사람은 큰 체구를 가진 고든 동물이지만 강한 돌이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무기가 없고 주위를 막는 털이나 질긴 가죽도 없으며 레이더와 같은 감각기도 없고 비둘기처럼 밝은 눈이나 개처럼 예민한 코도 가지지 못하며 불완전한 동물이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불완전한 동물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뒤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논제를 제시했느냐? 민간이 이처럼 동물로서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고등동물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즉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유인원이 인간이 되는 데 있어서 즉 그 까닭은 어디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 그럼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바로 인류의 시작은 어딘가에 대한 탐구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나라는 사람의 시작은 알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 우주를 함께 사는, 지구를 함께 사는 우리의 큰 시각으로 본다면 이렇게 어린 시절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 글에서 이제 왜 고등동물이 됐는지 그걸 자세히 풀어줄 거다 이 말이죠. 나달락은요 새로운 주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한 근거로서 생물학자 린네의 소변 논거가 나왔죠. 그러므로 훅 뛰어서 이제 다달락으로 가면,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특징을 살펴보자. 자, 질문. 이 글의 중심 주제는 뭐다? 인간의 특징을 살펴보겠다는 논제를 제시한 거야. 그럼 이 다음에 오는 글들은 뭐가 나오겠어? 인체의 특징, 인간의 특징. 여기서 인체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의 특징이라 했으니까 꼭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작용에서의 그런 관심과 상처도 이 글에 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을 다룬 건데, 자, 설명 방법을 뭘 썼을 거라고 짐작이 들어요? 대조. 그지? 비교 대조가. 다음 페이지. 여기 본론에 384쪽에 맨 위에 보시면 본론 첫째,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 자,
그럼 지금 이건 뭘 써놓은 거냐면 인간의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 특징을 쓴 거야. 앞에 문단에 이어서. 그래서 직립보행을 한다라는 걸 들었고. 하지만 이들이 사용되는 건 이미 만들어졌거나 자연을 그대로인 것이므로 인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가달락은 바로 인간의 특징 중 첫 번째,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을 가지고 논다. 불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개가 불 붙이는 거 봤어요? 그죠? 소가 불 붙이는 거 봤어? 못 봤지. 원숭이가 불 붙이는 거. 원숭이가 불 붙이는 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죠. 그러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실험했대. 원숭이 또는 침팬지류한테 실험을 했는데 약 150개 단어를 암기하더래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주고받지를 못한대요. 마치 우리가 영어 회화 공부에서 초창기에, 그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배웠어. 그럼 저기서 뭐 I'm from Japan 이러고 나오면은 내가, 그죠? How old are you? 또 이렇게 물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누구한테 어디서 왔냐고 묻기도 좀 웃기지만 저쪽에서 재팬이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내 쪽에서 갑자기 나이가 몇이요? 라고 묻기는 어렵지. 그래서 영어 회화 책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 그럼 회화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제시한 그런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래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갈 수가 없지. 자, 두 번째 인간이 특징으로서 불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건 논설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설득의 글이죠. 아니죠. 설득의 글이 아니라 뭐야? 설명의 글이죠. 뭘 설명한 거야? 인간의 특징. 첫째는 뭐라고? 직립보행. 두 번째는 뭐라고? 불을 사용한다. 거기 이 본문에서 한자어가 지금 가로치고 나오잖아요. 이거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우리 수험서의 지문 최소만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다 해봤자 이 페이지 이거밖에 안 되잖아. 다른 수험서들은 뭐야? 이렇게 두껍잖아, 독해. 근데 이렇게 줄여놨잖아. 그럼 여긴 버릴 게 없지, 이런 지문들은.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제시된 글들의 한자는 공부하셔야죠. 됐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둘째, 인간은 불을 사용한다. 인간은 물질을 마찰시키면 열이 나고 그 열이 불로 변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화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화식하고 눈으로 보고 불화자 먹을식자 이러지 말고 우리말로 풀라고 뭐야? 불에 익혀 먹는다. 그걸 한자로 뭐야? 화식. 그러니까 불화자가 쓰였고 먹을 식자가 쓰였구나. 그렇죠? 뜻은 뭐야? 불로 익혀 먹다 이 말이지. 그럼 날 것 그대로 먹으면 뭐라 그러지? 생식. 한자어를 써서. 그때 생은 익히지 않은 채로 이런 의미의 접두사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인간의 잘 봐. 직립보행하고 불을 사용한다는 건 인간의 뭐야? 저차원적 특징이야. 이제 인간의 고차원적 특징이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지겠죠. 그렇죠?